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이 14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를 했죠.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야권에서는 통일교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한 내용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고 오늘 오전 한 9시 10분쯤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혹들을 조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건희 씨가 그동안에 이제 특검 조사 과정에 상당히 침묵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아마 방어에 나설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는 이거 뭐 김건희 특검 쪽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구색 맞추기로 윤석열 대통령 뭐 소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공천 개입 있지 않습니까? 그 명태균 게이트 쪽에서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주라 말이죠. 뭐 윤상현 의원의 내가 상인한테 얘기할게 뭐 이렇게 세간에 널리 알려졌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금품 수수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려고 할 예정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 큰 효과가 없을 거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어떤 공방 으로 아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것이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관련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아니었잖아요. 당선자도 아니었고. 근데 그런 공천 개입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씨의 혐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죄의 무게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부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내가 다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자기가 권한을 가진 것은 당선인은 윤석열이지 김건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내가 다 지시를 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조금 김건희 씨 죄가 감해질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난 그런 사실 지시한 것도 없고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녹음이 다 있으니까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 3명 가운데 첫 소환 조사인데 전 의원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거든요. 또 어떤 부분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천정국에 가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제 특검의 핵심입니다만은 예.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전재수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래는 4천만 원 정도 받고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2천만 원 금품 수수에 시계는 하나로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영호 전세본부장 같은 발언의 신빙성이 뚝 떨어지면서 전재수 의원에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근데 또 반면에 어제 오늘 사이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이를테면 책 500권, 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또 제공받았다라는 또 추가로 또 그런 진술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전재수 의원에게 이제 좀 불리하죠. 그러나 본인이 워낙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에서 정치적 험지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내가 이런 걸 뭐 2, 3천만 원 받고 하겠느냐. 모르게 내가 200억 받았고 시계도 200점 받았다면 또 모르겠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워낙 여러 가지 구체적인 팩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요즘 요 며칠 사이에는 전재수 의원은
금품 수수 여부보다 통일교가 나중에 심지어 뭐 대권까지도 염두에 두고 뭐 청와대에 자기 사람들을 심느니 뭐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공천권을 받느니 뭐 미국 일본 대사를 우리가 통일교 쪽에서 맞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어떤 관심 방향이 전재수로부터 통일교에 그런 엄청난 정치적 로비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통일교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뭐 전체 분위기는 전재수 의원한테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아까 그 전에 이제 보도도 들어갔었지만 통일교가 어마무시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심지어는 그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보좌진들을 자기들이 집어넣겠다. 그다음에 여든 야든 상관없는데 우리 사람들을 다 국회의원을 만들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대권 도전도 할 수 있다. 이런 이른바 그냥 종교 집단이 정치 전체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관된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도 또 밝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큰 꿈을 꾸고 있는 통일교가 전방위 로비를 했을 거라는 것은 뭐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관련 서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그렇게 유리할 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뭐 나는 뭐 안 받았다 계속 주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증거물을 못 찾고 있잖아요. 시계가 어디 있느냐 이걸 찾아내면 모르겠는데 현금이야 뭐 이름이 쓰여 있는 게 아니니까 찾아낼 수 없고 그래서 경찰 수사가 처음에는 4천만 원의 시계 2개였다가 2천만 원에 1,000만 원짜리 시계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공소시효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좀 봐주기 수사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거 어떻게든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특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21일에 이제 조율을 좀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근데 추천권이나 어떤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좀 어떤 식으로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일단 민주당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그 이른바 사이비 이단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 금전적인 개입 그리고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는 그런 개입 그걸 통해서 정당 자체를 다 쥐고 흔들려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정교 유착, 전 세계에서도 별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전부 다 벌써 장관이 몇 명입니까? 한 분은 전재수 씨는 이미 낙마를 했지만 국정원장 얘기도 있고 장관들 이름도 있고 거기다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한학자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런 논란까지 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미 한 사람이 구속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 개입돼 있고 여야 모두가 관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특검을 만들어냈을 때 그 특검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이걸 안 봤는데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뭐 이쪽에서 뭐 우리 국민의힘 저희 당에서는 그런 거겠죠. 야당에 그 우리가 제일 관련이 있는 것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은 손 떼라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3자 특검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당들이 아니라 대법원이라든가 변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추천을 해서 제3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수사를 해야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제3자 특검, 뭐 대법원이나 변협에서 추천을 하는 방안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조금 뭐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죠. 송원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표현한다면 경찰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최근 들의 경찰 수사의 속도나 강도를 보면 아주 신속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오히려 추가 혐의를 나올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소환 통보 지금 하지 않습니까? 통일교 문제로 이렇게 해서 경찰이 이 전방위로 속도를 내고 있고 실제로 뭐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아주 가속도를 붓고 있는 상태에서 특검을 논의하거나 이게 실시가 된다면 오히려 더 수사에 혼선만 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조금만 기다려 보면 과연 이거 특검은 필요하다. 이 정도 특검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찰로부터 밝힐 수 있겠다라는 것이 판가름이 나오고 그건 이제 뭐 여론상으로도 지표로도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내란 외환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관련 자체 예규를 만들기를 한 걸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들의 발언 먼저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오히려 내란 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분치를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네, 여야 대표의 발언들을 듣고 오셨는데 발언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지금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그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그동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도 저건 정말 위헌인 모양으로 했지만 오히려 대법원에서 제안을 역제안한 절충안을 보아하니 이거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위헌 요지가 없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강행을 한 데 대한 명분을 오히려 준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란 재판 전단 재판을 올릴 때 그 구성원들을 내부에서 하느냐 외부에서 하느냐. 그 전에는 민주당이 외부에서 할 수 있다. 법무부라든지 말이죠. 외부 재판부를 밀어 넣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그 민주당 중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서 물러섰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국민은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이제 평검사 두 명 중에서 오히려 또 민주당이 우호적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냐라고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안을 내세우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일보 이보를 물러서더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동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고 국민들의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이었는데 대법원이 절충안을 내세웠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출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명분이 생겼다. 다만 앞으로 또 다른 그 절충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출범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형태와 상관없이 일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대한 명분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사법부가 지금 우리가 입법부에서 워낙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가면서 겁박을 하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그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법이 아니라 우리 내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지금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계속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 나간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보세요. 야, 진작 바꾸시지 그랬어요라고 빈정빈정 대면서 그래도 우리는 법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이요, 제가 보기에는요 분명히 위헌 제청될 거예요. 그리고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큰 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위헌적인 법을 누더기적인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법부가 그러면 그런 위험성이 없는 당신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못 받습니까? 아니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대로 다 관철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쥐고 흔들겠다.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법부를 길들여서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거 그대로 밀고 가면 분명히 위헌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야가 이렇게 계속해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될 때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계엄과 탄핵의 책임을 느낀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충북 지역 당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글쎄요, 지금 이게 당내 중도 확장에 대한 그런 요구를 좀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노선 확장, 노선 변경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지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동혁 대표는 그 계엄에 대해서 나도 해제 투표를 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도 모두 다 해제 투표 만약에 기회가 닿았으면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했던 얘기하고 너무 상반돼요. 신의 뜻에 의한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얘기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비상계엄이 잘 됐다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고 부정투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망상 아니냐라고 했다고 저는 지금 징계에 회부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징계에 회부하면서 본인은 갑자기 말을 바꿔서 계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백하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잘못됐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안 간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징계하겠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중단을 해야죠. 그러면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야 이거 무슨 뭐 이른바 궁지에 몰리니까 중도 지지도가 안 올라가고 그러면 중도층에게 이런 식으로 아 우리 좀 바뀌었습니다. 당명도 바뀌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미봉책으로 발언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바꿔서 명백하게 그 잘못을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한 어떤 입장이나 이런 네. 발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 발언이 노선 변경 신호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게 국민들에게 상당히 노선을 변경했구나. 아 이게 구구 강성 일변도에서 중도 외연 확장으로 틀었구나라고 인식이 되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른바 장동혁 중심으로 한 당내 찐윤 강성 우파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집단적인 사과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거의 석고대자다시피 해서 12.3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을 선언을 반드시 해야 되고 행동으로 뒤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호선이야 당무감사 위원장이라든지 장해찬 뭐 여의도 연구소 부원장 같은 아주 강성적인 찐윤 인사들을 배치하고 어떻게 노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기존 노선을 강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포용적 태도를 보이느냐 아니면 배제적인 태도를 보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세 가지입니다. 집단 사과, 윤석열 절연, 한동훈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장동훈 대표가 노선을 바꾸고 이제는 진정으로 이제 중도를 확장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들어와도 하나가 돼서 물리친다라고 당내 화합을 좀 강조를 했고 또 보수 안에도 여러 파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우리 편이고 좀 지지율을 높이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론적인 말씀이죠. 뭐 당연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보수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신 건데 지금 이제 최근에 당 지도부가 한동훈 찍어내기, 뭐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뭐 고름처럼 짜내갖고 연말까지 다 짜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당 대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당 대표 중심으로 잘 뭉쳐라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상반된 주장 같은 것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무게 중심은 앞쪽에 있다고 봅니다. 야 당을 이렇게 이끌고 가면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분열의 리더십을 보이면 어쩌자는 거냐라는 말씀을 애둘러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당내 화합을 강조하는 메시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도가 뭐를 이제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 단결이다. 아무리 밖에서 요란하더라도 공격적인 요인이 들어오고
악재와 호재가 난무하더라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 결속인데 이 부분이 안 되거나 뭐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던지는 거죠. 근데 뭐 이명박 대통령 발언이 뭐 저는 솔직히 뭐 장동혁 대표한테 크게 뭐 영향을 줄 거라고는 뭐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수적인 대통령으로서 이제 뭐 한마디 조언을 이제 던진 건데 저런 발언들이 그렇게 무게 있게 국민의힘에 다가오거나 혹은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확 감동을 주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게요, 좀 한마디만 보태면 예.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계보 다툼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과거에. 이명박계 박근혜계 해서 많이 싸웠는데 본인도 이제 지금은 야, 계보 갖고 그렇게 싸우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뭐 전직이시니까 그런 그냥 조언 정도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권에서는 충남 아산 3선 출신 강훈식 비서실장의 차출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좀 정치적인 시쳇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슈 파이팅에 상당히 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게 대전 충남 통합론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논의에 대한 주도권이 그동안에 국민힘이 있었던 것이 일단 민주당 쪽으로 급속히 넘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힘은 오래전부터 사실 이건 대전 충남 통합론을 주장해 왔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걸 정면 공론화함으로써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이 특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전 충남 지역 의원들이 전부 특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이렇게 발빠르게 주장하라므로써 일단 행정 통합론에 대한 주도권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실현 가능성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봅니다. 이게 실현이 되려면은 이 내년 2월, 3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통합 논의라든지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통합된 시 행정구역의 중심지를 어디도 둘 건지 그다음에 지방의회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론적인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전국의 모든 도시가 행정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론 있었고 부울경 통합론, 광주 전남 통합론 다 있었는데 다 막판에 어느 한쪽 도시에서 반대를 해서 다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 부울경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과 울산이 반대했고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사실 전남이 흡수될까 반대했고 이게 대부분이 어느 한쪽이 막판에 발을 빼면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전 충남을 뭔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바꾸고 경제를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큰 화두에 선점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벌써 발빠르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전체적인 정치적인 대전 충남 충청권의 주도적인 분위기를 벌써 민주당이 이끌어 나가는 데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권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선거를 앞둔 정략이죠, 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치는 정말 뻔뻔하지 않으면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요. 그 이전에 이 메가시티론, 그러니까 광역도시론이 계속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왔던 거예요. 지난번 그 총선을 치를 때는 서울과 고양시 그리고 김포를 통합해서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그럴 때 민주당이 결사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최 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지역 뭐 호남에서도 이게 행정이 너무 구역이 세분화돼 있음으로 해서 갖게 되는 그런 불편함과 비율이 말도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반대오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뭐 그것도 특히 가장 스윙보터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에서 통합을 하겠다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기에 도지사 내지는 뭘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지켜보는 분들이 야 저거는 그냥 그 선거를 위해서 지금 던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받아져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것들을 정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필요가 사라지면 저거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예, 일단 지금은 여야 모두 좀 찬성을 하고 있는 의제여서 대전 충남 통합이 순풍을 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성사가 되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방선거에서는 뭐 대전 충남 쪽에서는 그 정부가 주도해서 했다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동시에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데? 라는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 거부감이 좀 생길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하는 쪽도 등장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는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저렇게 선거를 한 6개월 정도 앞둬놓고 저렇게 던져버리는 것 저것에 대한 어떤 후폭풍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만약에 정부 주도로 통합이 된다면 민주당이 좀 유리할 거라고 보시지만 다른 지역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나 이 집권 여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충청도가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 동시에 스윙 보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극우라는 극좌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막판에 표심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층 밀집 지역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충청도가 소리 없이 조용히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큰 무게추가 보수로 가느냐 진보로 가느냐 오늘 여로 가느냐 야로 가느냐 판가름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래전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대전 충남 그리고 거기다 이제 충북까지 그래서 충청도 민심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최대 화두가 이 통합 문제였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대전 충남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그 현지 지역 시도민들이 65%가 넘는다. 반대는 35% 정도.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행정 통합을 원하기 때문에. 그 지역 민심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사실은 이제 이 거론을 한 거죠 사실은. 여기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정치적으로 팍 치고 나왔다. 이거 상당히 다분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말 전략적인 발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더 보면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더구나 이제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그런 정치적인 득실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번 대전 충남 통합론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선거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짧게만 보태면요. 예. 뭐 맞을 겁니다.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기시감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로 내 재미 좀 봤지.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세종시 이전하는 과정이 뭐 헌재에 의해서 부인되고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뭐 선거 때마다 100만 원을 주겠다, 200만 원을 주겠다, 무슨 뭐 뭘 만든다 이런 것들이 과연 예. 정말 정치인들의 정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지역민들도 원하고 야당인 국민님도 원하기 때문에 여당만 원하면 이제 크게 한꺼번에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너무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